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교재 260쪽에 광복과 분단 그리고 오늘은 6.25 전쟁 요 부분까지 또 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이고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눈 동그랗게 뜨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과 분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정말 목숨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했죠. 그래서 그 희망, 그 독립은 독립이다, 이 광복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복과 더불어서 어떤 그닥 좋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단추를 좀 잘못 깬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깨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교재에는 안 나오고 제가 이제 준비한 거예요. 순서별로 이렇게 쭉 돼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순서별로 묻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니까 제가 한번 쭉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전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건국동맹이에요. 그렇죠? 건국동맹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과 더불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 연현 선생님이나 안정훈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즉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예요. 중도 좌파, 중도 우파죠. 이런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복과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이걸 만들었는데 미국과 소련이 그 일본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서 남한 지역에서는 미 군정이 실시가 되고 북한 지역에서는 바로 소련 군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군정이 실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과 더불어서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뭡니까? 이승만이 들어왔고요. 소련군과 더불어서 들어왔던 사람이 북한 쪽은 누구였죠? 김일성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군과 들어왔던 그 이승만은 미군을 등에 업고 들어온 거고요. 김일성은 누굴 등에 업고 들어오죠? 소련군을 등에 업고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좌파 가운데서 독립운동하는데 크게 노력을 했던 김두봉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김일성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남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이 미군을 등에 업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운형 안정훈 선생님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뿐만 아니라 광복군들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요인들까지도 어떻게 뭐라고 보냐면 찬밥 신세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올 때도 이 임시정부의 요인 자격이라든가 광복군의 그 어떤 군인 신분이라든가 이런 신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개인 신분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딱선을 타는 거죠. 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3개국 외상이 즉 3개국 외상 3개국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 그렇죠? 그래서 미국, 영국 어디예요? 소련이에요. 미국, 영국, 소련이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죠? 45년 12월에 무슨 회의를 하죠?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회의를 한 끝에 그러면 한국 문제를 신탁 통치를 하자. 아직 한국이 뭔가 정부를 수립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5개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 그럼 몇 개국이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렇게 4개국이 5개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 이것을 정해놨어요. 이것을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문제에 관한 4개 항, 4개 조항 결의를 여기서 회의에서 결정을 봐요. 이 내용이 4개 항 내용이 신탁 통치를 하자. 그 다음에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다.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한국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제일 가까운 당사자니까 너네들이 한국에 가서 이것을 만들어서 무엇을 수립하는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네들이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하거라. 이 내용을 여기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어떻게? 일본한테 36년간 강제로 통치를 받았는데 또다시 신탁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또다시 그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반탁과 아니다. 이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서서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찬탁과 반탁 세력이 나뉘어서 격렬하게 국내에서는 대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찬탁 반탁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반탁은 우익 세력들, 찬탁은 좌익 세력들이 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중도 우파 같은 경우는 김규주 선생님 같은 경우죠. 중도 우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이 신탁 통치 내용이 그닥 나쁘지는 않거든. 그리고 우리가 반탁을 한다고 해봐야 쟤네들이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찬탁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조건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딱 요즘 추세가 딱 반을 갈라가지고 얘는 찬탁, 얘는 반탁 이렇게는 요즘에는 안 나온다. 주로 우파 세력은 반탁, 좌파 세력은 찬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파 세력들 가운데서도 찬탁하는 인사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해야 되겠죠.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해요. 이 덕수궁 석조전에 모여가지고 거기가 장소가 좋았나 봐요. 바로 이듬해인 46년에 공동위원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위원회를 하는데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이냐. 그래서 참여 정당 및 단체를 논의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체들이 다 들어오게끔 하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찬탁하는 사람들만 단체로 들어오게끔 하자. 그래서 거리차를 좁히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탁하는 사람들은 이제 좌익 세력들이 많고 반탁하는 사람들은 우익 세력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인구 비율로 볼 때에 뭐가 더 많습니까? 남한 쪽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은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도 자기네들은 그닥 큰 지장이 없다. 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찬탁한 좌익 세력들이 많으니까 자기네들 어떤 기득권 싸움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돼 버렸습니다. 자기네들 입장 차이 때문에 결렬돼 버렸어요. 이때에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바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라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러면 우리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자.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북한에 있는 소련군이 철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소리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이승만이 부어버렸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좌가 우가 나눠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서? 우리 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에서는 그닥 그런 게 없었어요. 남한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영훈 선생님 중도 좌파,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님 중도 우파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념 따지지 말고 사회주의자냐 민족주의자냐 좌냐 우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부를 수립하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자.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좌우 합작 운동. 그래서 좌가 우가 뭉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들이 세력들이 결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우 합작 그 7원칙을 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파 세력들 같은 경우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지 선언을 해요. 반대로 이승만은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요. 그 다음에 극좌인 박헌영 같은 경우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는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극좌의 대명사가 누구? 박헌영. 극우의 대명사가 누구? 이승만이에요. 근데 좌우합작 운동을 딱 했을 때
미군정이 얘네들을 지지를 해줍니다. 지지를 해줘요. 자, 그 미군만을 믿고 있었던 누구?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는 거죠. 자, 지지했던 이유는, 미군정이 지지했던 이유는 계속 좌우를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이 좀 통치를 하게 되면 좀 편하겠다. 마침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이 지원을 딱 해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원을 딱 해줬어요. 지원을 딱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에는 여운형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끝나버립니다. 암살당해서 돌아가시죠. 자, 그러면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2차 미소 공동위원회 47년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자, 그런데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역시 소련과 미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죠. 좁히지 않아서 결국에 결렬돼 버립니다. 결렬돼 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미국이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생긴 국제기구가 국제연합이잖아요. UN. 여기에다가 항공 문제를 상정을 합니다. UN에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UN에서 결정한 것이 그러면 총선거를 실시하자. 자, 총선거는 뭐 하는 거죠? 국회의원 뽑는 선거죠? 그렇죠? 총선거를 실시하자. 남한과 북한 전체 총선거 실시하자. 그래서 선거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에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위원단이 국내에 방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한을 딱 해서 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소련이 입국을 거부를 합니다. 입국을 거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유엔 본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 본부에서 뭐라고 결정하냐면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 뭐를 해라? 선거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 지역. 그러면 가능한 지역이 어디예요? 남한 지역이죠. 북한은 별도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한만의 새로운 단독 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생기는 거고. 그러면 분단된 조국이 되는 겁니다. 분단된 조국이 싫다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에 있는 4.3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단된 조국이 싫다. 제주도에 있는 소수의 이 좌파 세력들이 분단된 조국이 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를 이 4.3 사건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실제로 반대를 했던 좌파 세력들만 처벌을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민간인들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제주 4.3 사건. 네.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김구 선생님과 여기 나와 있는 김규 선생님이 뭐를 했습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안 된다. 우리 북한에 있는 지도자와 남한에 있는 지도자 서로 만나가지고 뭐를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 선생님하고 어디로 가요? 북한에 평양을 가요. 평양을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김두봉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북한 애들의 그 자기네들의 어떤 그 주장만 내세우는 바람에 남북 협상도 끝나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 총선거가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총선거 실시하게 되면서 김구 선생님은 이때 불참을 하게 되는 거죠. 50 총선거에 불참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조금 여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승만보다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미국에서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높았어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여기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빠지게 되시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김구 선생님이 이 선거에 적극적 참여를 해서 그 세력을 좀 더 높였더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초대 대통령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뽑힌 국회의원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7월 17일. 그래서 이 국회를 재헌국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헌국회. 처음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재헌국회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간선제죠. 초대 대통령이 누구? 이승만, 부통령이 이시영이 8월 15일 날 그래서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이해의 정부를 초대 정부를 수립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초대 국회 재헌국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바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이죠.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래서 이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처벌을 하는 특별위원회가 재헌국회 내에서 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뭐 노독술의 친일경찰, 뭐 노독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쭉 들어와요. 자, 쭉 들어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49년 10월에 사실상 해체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초대 정부를 수립했던 그 행정부 또 그다음에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군대 여기에 있었던 상당수의 고위직 관리가 70% 이상이 친일파들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친일파들이더라. 이 친일파들이다 보니까 또 당시 미 군정에서 메가더도 친일파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자, 왜 그러냐면 미국 애들은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행정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승만도 그런 행정 전문가를 그대로 등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부의 고위직 관료들이 상당수 섞여 있더라. 이들을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회 뿌락지 사건 해가지고 여기에 이 위원회에 누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숨어 있다 하는 명분을 억지로 씌워서 결국에는 이것을 해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여수 순천에서 10.19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 10.19 사건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를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나는 이 명령을 못 따르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수 순천 10.19 사건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제주 4.3 사건 남북협상과 더불어서 어떤 사건이에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군대 내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쭉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상당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이 하고 있죠. 박정희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농지개혁법 49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농지개혁법을 실시한 거는 법을 공포하고 실시한 거는 50년도에 개혁을 실시해요. 이 농지개혁법은 땅이 정해져 있어요. 3정보 이하의 면적에 한해서 유상으로 사들이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분배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상으로 사들이고 유상으로 분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돈을 주고 땅을 사들이고 유상 매입이죠. 그 다음에 이 농민들에게 약간의 돈을 줘가지고 분배를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와요. 농지개혁법은 근대적 우리나라 이 농업 구조의 근대화를 일으켰다라고 나와요. 이게 틀린 답이에요.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농촌의 근대화는 7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새마을운동 때문에 농촌의 근대화가 시작된 것이고 이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농지개혁법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전통적인 우리가 그 토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주전호제, 그렇죠? 뭐 소장농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대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죠. 그래서 3년간의 전쟁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 53년 7월에 휴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순서니까요. 사건별로 이해를 하시면서 요 순서를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로 돌아가서요. 38도 선의 원인 거기 보겠습니다. 일본군 무장 해제를 이유로 38도 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뭐가 됐다?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좀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훨씬 크죠. 예, 큽니다. 그런데도 이 팔은 어디를 굽는다?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좀 어떻게 제가 그림을 그려볼 때는 꼭 남한이 좀 더 큰 것 같죠. 예, 그렇게 그려요. 38도선은 북위 38도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북위 38도 선이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남쪽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바로 생겨났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미 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조선건국군비위원회 강령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원한다.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했다. 자, 일본 조선총독부가 딱 물러나고 나서 어떤 치안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바로 이러한 단체가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여러 정치 장체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민주당, 뭐 송진우, 김성수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위원회, 이름 길죠? 예, 길어요. 재촉하는 겁니다. 재촉해요. 독립을 위해서 재촉해요. 누가? 이승만이.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김구 선생님. 여러분들 그 임시정부의 주요 여당이었죠. 네.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 외상회의의 결정서가 나와 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밀소공동위원회의 임무는 한국의 자치정부 수립과 독립국가 건설을 돕고 지원하는 데 있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한국 임시정부의 자문을 거쳐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정부에 제출되어 최장 5개년간의 4개국 신탁 통치에 관한 협정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자, 밀소공동위원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그러면 밀소공동위원회 1차 밀소공동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운동이 있었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이 여운형 선생님의 암살로 인해서 이 긍정적인 운동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의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3번 토지는 몰수, 유조건 몰수예요. 유조건. 그래서 유조건 몰수. 네. 그 다음에 매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무상으로 분배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하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반민족 행위 처벌하는 부분하고 이것 때문에 좌우합작위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당연히 반대를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사들인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사들인다. 매입한다라는 얘기죠. 자, 매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지주들의 자본을 불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또 받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그래서 경제가 결국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어떤 지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우합작 실현에 그리고 2차 밀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유엔에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26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되더라. 김구 선생님이 남북 협상. 누구와 누구?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식 선생님하고 독립이 원칙인 이상 그것이 당장에는 가망이 없다고 해서 자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외정하에서 온 민족이 뼈저리게 인식한 바 있거니와 지금 독립정부의 수립이 당장에 가망이 없다고 해서 단독정부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통일정부를 세우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실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정부를 세우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겠다. 아주 유명한 메시지를 담았죠. 아주 유명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자, 남북협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밑에 제주 4.3 사건, 여수 19 사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63쪽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총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재헌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제정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농지와 관련된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농지를 분배를 할 것인가는 9월 달에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을 만들게 되면서 49년도에 만들게 되면서 어떻게 했다? 좀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은 유상으로 사들여서 그 다음에 유상으로 분배를 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그 다음에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용으로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북한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하게 되고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북한 군대를 인민군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위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8년 9월 달에 그래서 한 달 뒤에 우리는 이제 8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정부 수립을 9월 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얘네들의 정식 국호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딱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식 국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친일파 청산의 아쉬움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반미족행위 처벌법 보겠습니다.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며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도 친일파의 후손들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단추. 예, 잘못된 단추라고 저는 할 수가 있어요. 농지개혁 보겠습니다. 농지개혁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농지개혁이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다 보니까 소유권이 없잖아요. 소유권이 없는데 그래서 북한은 뭐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우리나라는 농지개혁법을 어떻게 했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3정보 이내로 제한하고 유상매수 유상분배다. 유상으로 사들여서 유상으로 분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6.25 전쟁 보겠습니다. 6.25 전쟁. 6.25 전쟁의 원인은 미군이 철수하죠.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는 이유는 태평양 방어선을 우리나라에서 제외를 해야죠. 그 제외를 하는 것이 바로 애치슨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애치슨 선언. 이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군대만 내비두고 전부 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신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당시의 독립당 이승만이 호언장담을 뻥뻥해요.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진 통일, 무력 통일을 할 것이다. 자꾸 뻥뻥해요. 그래서 이 남북간 간의 어떤 긴장감, 긴장을 계속 키워놓는 거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인가요? 조금 기해가지고 결국에 남침을 하게 됩니다. 자, 북한애들이 이렇게 남침을 해요. 쭉 남침을 해요. 남침을 쭉 파죽지세로 남침하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포항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부산, 여기 부산 있죠? 요 정도까지 쭉 북한군이
밀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엔군을 파견하자. 사실 뭐 유엔군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병력이 미군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군의 메가더 장군이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고 부산으로 또 진주한 미군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협동작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바로 하고 나서 10월 1일 날 38도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유엔군과 국군이 올라가게 돼요.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누가? 중공군이 다시 밀고 내려오더라라는 얘기죠. 중공군이. 이 당시에 중공군이라고 했어요. 중국 공산당 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려와서 그 이듬해 51년 1월 달.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죠? 일사후퇴라고 그러죠.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그런 내용도 있죠. 자, 요때 유명한 것이 여기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 작전 때에 이때 피난 내려온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쭉 내려와요. 얘네들이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다시 미군과 유엔군이 이렇게 해서 또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51년 1월 그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38도선을 부근에서 계속 공방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방전. 소모전이죠, 소모전. 뭐 이쪽도 그렇고 특히 별로 뭐 이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못 가지면서 여기에서만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치열하게. 어떤 기록에 의하면 국군이 약 400만 명이 사상을 당했는데 요 당시에 여기에서만 이렇게 요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3년 7월 달에 현재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경계로 해서 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전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휴전을 한다 해가지고 이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8도선하고 휴전선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6.25 거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이 있죠. 요 내용은 바로 뭐냐면 남쪽에 이 인민군 포로들이 여기다 이제 붙잡아 놨었는데 이승만이 공산주의를 포기를 하게 되면은 석방하겠다 해가지고 이 전향을 하는 사람들을 석방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이제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요쪽에 이제 중공군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서 중국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메가더가 이쪽에다가 원자폭탄, 핵폭탄을 터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통령이 트루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반대를 해서 결국에 메가더와 트루먼의 갈등에 의해서 메가더는 옷을 벗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됐고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지도가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쭉 보십시오. 이 순서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이게 순서 나오는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50년 6월 25일 날 얘가 이제 제일 먼저죠. 네, 남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7월 달에 유영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메가더의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진격을 하게 되죠. 진격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해서 다시 여기까지 쭉 내려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7월 달에 53년 7월 달에 뭐를 하게 되더라? 휴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원칙을 발표한 기구가 내세운 주장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좌우 합작은 민주 독립의 단계요 남북 통일의 관건인 점에서 3천만 민족의 지상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대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탄국조를 거듭해 오던 바 드디어 다음과 같은 7원칙을 결정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죠. 외국 군대의 철수, 옳은 것은 미수공동위원회 속계,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 야, 여기서 주장한 거 뭐죠? 요거죠? 네.
요거였다랍니다. 외국군대 철수도 여기 미소공동위원회의 원칙에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군대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미 군정의 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속계 요거 있죠. 빨리 해라. 왜냐하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가지고 좌우합작했으니까 빨리 결렬된 거 다시 해라. 이거 주장했죠. 토지의 무상모수. 요게 틀렸네요. 요거 주의하라고. 이거 주의해야 돼.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유상이죠. 이거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북한 정권에서 한 거예요. 북한 정권에서. 얘들 공산주의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와 관련된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엔감시와의 남북한 총선거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 했던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265쪽의 예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한국 문제를 언급하여 적당한 시기 in the course.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네, 카이로 회담이죠. 43년도에 조선건국동맹이 주식되었다. 요거 44년도죠.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 결의서. 이것이 45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 정상들은 독일에 모여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자, 이것이 45년도에 뭐예요? 7월에 있었던 포츠담 회담이죠. 포츠담 회담.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 순서가 예, 기역, 리을.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네요.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리을 디귿. 정답은 2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가나에 발표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중략.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죠? 그 유명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정읍 발언.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 바로 했던 것이죠. 미소공동위원회 위자가 전부 빠져버렸네요. 미소공동위원회 양측 대표는 그 회의의 경과에 관한 한 공동보고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된다. 이건 2차 미소공동위원회죠. 2차 미소공동위원회예요. 그러면 1차와 2차 46년도와 47년도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골라라는 얘기죠. 예, 요 사이에 있었던 거.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이 이유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요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 좌우합작 실현책이 발표되었다? 그렇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나서 정업발언 발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좌우합작 실현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광복되고 바로였죠. 그래서 이거 전이죠. 평양에서 남북지도자회의가 남북협상 얘기죠. 그럼 2차 미소공동위원회 요것 때문에 요 이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고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66쪽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일어난 사건을 보기에서 골라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죠. 정부 수립은 언제예요? 1948년 8월 15일이에요. 반미조평의 특별조사위원회 이 이후죠. 네, 이 이후입니다. 자, 농지개표 실시했다. 이것도 이 이후죠. 안도희의 김구암살 네, 이 이후예요. 네, 4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주 4.3 사건 4월 3일이잖아요. 여기는 8월 15일이니까 이 전이죠. 이거 올리시면 안 되고 여수 순천 19 사건 10월 달이잖아요. 8월 15일 이 이후죠. 이것도 골라주시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복 후에 6.25 전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그 조항 그대로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실시하기는커녕 바로 뭐를 하게 되더라? 독재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누가 이 땅에 뿌리를 내는 겁니까? 이 지도자들,
또 돈 있는 어떤 기득권 세력층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식인들, 학생들,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화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힘차게 알아보도록